금도 흔들리고 비트코인도 흔들렸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폭락을 부르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엔화 기준으로 했을 때 130엔대 중반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엔캐리는 생각 이상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대, 80원대 이거 지금 1500원처럼 또 다시 가게 돼버리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굉장한 나스닥이 마이너스 4%, 플러스 5% 거의 비트코인 같은 무빙을 보여줬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의 일방주의,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이 미국 일방주의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을 잡겠다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잡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기초 체력을 가져야겠는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니네들한테 우리가 피해보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타깃이 중국인 것 같으면서 은근히 우방국가 쪽으로 포커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거 1기 때는 주로 중국이 타겟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엄청 큰 혼란을 줬었던 게 관세를 당장에 지금 그런 식으로 상호 관세라고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그게 당장 이제 그 국가별로도 이제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수출이 줄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동안 소비했던 게 아니잖아요. 금융시장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좋았었던 건데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급락하고 하게 되면 경기 위축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는 그건 건너뛰어서 일단은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우방국들 반응이 모두 힘으로 누르면 고분고분할 줄 알았는데 주로 좀 힘이 좀 있는 메이저급,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나 또는 이제 우방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맞대응을 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직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 트럼프한테 약간 농락당하듯이 뭐 해주는 척했다가 또 아닌 척했다가 막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이러다가 이제 미국이 있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글로벌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 시장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안 좋아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항상 해주는 척하고 뒤로 가가지고 모르는 척 해버리고 또 딴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쪽은 보통 보면 이제 그 경제력이나 힘이 없는 쪽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쪽은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맞대응이 돼 버리니까 시장이 크게 이제 놀란 거죠. 그 영향을 좀 이제 받았던 거고 특히나 이게 이제 대공황 시절에 스무트 원리법 이거 사실은 폭락은 그 이전에 있었어요. 1920년대, 27년 뭐 이때 있었는데 저게 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는 게 더 이제 다시 또 부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스무트 원리법 관련된 이제 악몽이 있는데 이게 세율이 보통 이제 적게 주는 게 45에서 50%, 심할 땐 450%까지 줬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걸리냐면은 펀드라든지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 이제 포지션이 노출이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마진콜 보통 자기 범위 내에서는 안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쓰니까 마진콜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 후반 어제 분위기를 보면은 금도 흔들리고 비트코인도 흔들렸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마진콜이 걸리니까 다른 데 걸 팔아가지고 그거를 메우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젯밤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빙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제가 어제 다른 채널 생방송할 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밤에 만약에 5% 이상 급락이 더 나오면은 추가 마진콜이 걸리게 되면서 이때는 전체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이런 원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까지 전부 다 한 전체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폭락을 부르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백악관 쪽에서 립 서비스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면 관세 부과 시점을 몇 개월 연기시켜주고 그 안에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정도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 백악관 그 경제고문 그 캐비넷셋이라는 사람이 살짝 그런 걸 흘려놨는데 나중에 다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또 다시 또 급등했다 급락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기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을 봐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흘렸다라는 거는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 보시면 자 일본이 먼저 성의 표시했으니까 일본은 1번 타자야. 네. 일본은 1번 타자. 좀 어감이 이상한데 네. 일본은 1번 타자로 해줄 거고 우리 이제 우방국들한테는 이렇게 좀 낮춰주는 작업을 할 거야라는 걸 갖다 베센트도 얘기를 하고 협상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네. 국가 간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면서 좀 완화적인 얘기들이 건의사항이 계속 나와요 지금. 장중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관세 반대 입장을 또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클라이막스가 지난주 다른 채널에서 그랬고 어제 채널에서 그랬지만 이제 주말 초반 정도면은 일단 단기적인 클라이막스는 지나갈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될 거냐?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쉽게 뭐 갖다 바친다, 뭐 더 해드리겠다 한다고 해서 쉽게 오케이 하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단은 좀 제한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V자 반등으로 해서 급하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 쪽보다는 제한적인 반등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것 같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 스타일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닥 잡았습니다. 무조건 주식 뭐 다 사놓으면은 수익 크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이제 좀 바닥 잡기 구간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구간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실 때 결국 이번 새벽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트위터발 얘기 루머가 흘러나와서 주식이 상승했다가 백악관에서 그거 가짜 뉴스야 하고 바로 잡아줬잖아요. 네네. 그게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가가 어제도 5% 이상 빠지게 된다 그러면 5%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 크게 빠졌거나 네. 아니면은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폭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메울 수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메우지 못하는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 줄 몰랐고 또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이 생각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덤비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반응조차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좀 격하게 반응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많이 빠진 쪽이 어디냐라고 그러면 어저께 전까지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쭉쭉 빠졌잖아요, 사실은. 네. 그 발표하고 나서 이제 4월 2일 날 그 얘기 발표하고 나서는 사실 미국이 더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이런 일이 있구나 만약에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받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축통화도 결국 오늘 베센트 장관 그 얘기하고 나서 저 그 얘기한 거 보고 기분이 되게 상했는데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그 최대의 무기는 자기네들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하면 배째라는 얘기거든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게 가장 또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달러 기축 통화를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야 미국 애들 그 채권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겠다. 기회 되면 계속 팔아야겠네. 네.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것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일단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다분히
대놓고 지금 트럼프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모양 빠지게 발 빼는 모양새 치면서 그래 시장이 불안하니까 일단 빼자 이렇게는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시장에다 살짝 풀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아래 것들이 막 건의하고 뭐 유예해달라 또는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럼 일본이 먼저 전화해서 하니까 일본 타자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전화 오잖아 이러면 흘리는 거 자체가 이제 다른 애들 좀 유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 중국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우방 국가 애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니까 각자 좀 얘기 좀 하게 좀 시간을 벌자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클라이막스는 지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지속될지 여부는 역시 뭐 트럼프 마음이기 때문에 확신은 못 갖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약간 실제로 그 발언 가짜 뉴스 발언이 때문에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만 있으면 유예 정도만 나와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에너지는 시장에 있다라고 해서 결국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거다라는 약간 희망론도 좀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이 쭉 내려갔으면 정말 위험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그러니까 마진콜을 이제 계속 낳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사님께서는 이제 약간 그 트럼프나 행정부도 더 내려가는 걸 용인하기 어려운 선에 왔다고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게 됐을 때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채가 급락하던 게 갑자기 급반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다가 급락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거 역시도 이제 관세 효과가 별거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채권 늘릴 거 아니야라는 부담도 있었겠지만 단기에 급등했던 거를 갖다가 팔고 그게 역시 일정 부분은 마진콜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채권 금리를 스스로 조정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아직은 통계가 견고하다. 뭐 물가 잡아야 할지 경기 부양할지 아직 모르겠다. 약간 이러고 있는데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게 첫 번째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지 연준이 이길지 궁금합니다.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도적인 경기 침체라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해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몰리니까 미국채 쪽으로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거기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했을 때 내는 이자는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진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수입이 일단 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소비도 또 다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 실적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를 낮춰가지고 버는 이자 차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꼬여가지고 경기 침체가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또 찍어내야 되는데 자기가 부채를 안 줄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부채를 키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제 유가를 내리려고 하는 건 진심이었잖아요. 왜 인플레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일 수 있고 그러니까 석유가 그 기본 재료로 쓰이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산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었던 거고 오펙에다도 그랬었고 근데 오펙은 또 지 내부 사정으로 증산 또 발표하고 그럼 경기 침체 노이즈 나오니까 막 $60도 깼다가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WTI 기준으로 유가 떨어졌지 금리 떨어졌지 그리고 또 음식료 가격도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아니잖아 금리 내려 하고 연준에다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이 나빠졌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인플레 지표 뭐 CPI나 이런 PC가 안심할 정도로 빠졌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센티로 보니까 소위 심리 지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 미시간 뭐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위로 소비 심리 확 꺾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 인플레 같은 경우는 또 올라 버렸고 몇 년 내 최고치로 올라 있고 지금 그 데이터 봐가지고는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월은 지난 대선에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에 줄을 섰던 게 맞아요. 금리를 7월 달인가 비컷을 했었던 것도 사실 좀 넌센스였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파월을 임명을 하긴 했는데 파월 입장에서 볼 때 일기 때도 달달달달 볶였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내내 볶였었고 뭐 자기 취임하면 바로 의장 자리 쫓아내버리겠다부터 별소리를 다 들었었잖아요. 근데 하드 데이터 멀쩡한데 내가 네 말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시장 지표가 워낙에 흔들리니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것도 비컷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더 급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선반영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지표를 가지고 흔드는데 어저께 저는 이제 트럼프가 어저께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처럼 트럼프 역시도 흔들어 가지고 얻어내고 있는 싶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더 급락을 시켰을 때는 이제 그 후유증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파월이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파월은 그렇게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기싸움은 좀 지속될 것 같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직은 조금 그 데이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야 금리 인하 명분도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요즘 투자자들이 야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안 좋은데 일본이 불안하다.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총선 또 나서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입장에선 지금 되게 배신감이 클 거예요. 먼저 가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약속을 하고 그죠?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먼저 손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데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막 44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근데 일본 내부 사정을 놓고 봤을 때도요. 그 지금 일본의 쌀값이 13주 연속인가 올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물가 인상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은 시위를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시위해요. 그 정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부적인 사정으로만 놓고 얘기하면은 엔화가 강세가 나와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낮추는 쪽이 아니라 올리려고 하는 쪽이잖아요, 원래. 근데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그동안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 급락해버리고 엔화 급등하고 이랬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 작살나고 또 엔화 급등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제1의 투자처는 사실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이기 때문에 니케이도 작살난 거거든요. 동시에 작살이 난 거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일본 그 국채 20년물, 30년물 보면은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완전히 급락을 했죠. 그럼 무슨 얘기겠냐? 일본채 쪽으로 다 몰린 거거든요. 엔화 강세 나올 것 같으니까. 엔화 채권을 사야 될 것 같고. 그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본이 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도 2차 대전에서 제대로 한번 혼이 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고개를 들고 덤벼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저희 미국에는. 근데 사실 일본이 엄청 큰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엔캐리예요. 근데 일본이 의도해가지고 엔캐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이번엔 트럼프 자신이 지금 사고 아닌 사고를 쳐가지고 유발을 한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너도 한번 죽어봐 해버릴 수도 있죠. 사실은 엄청 큰 무기예요. 이거는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건 엄청 큰 건데 트럼프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일본이 엔캐리를 유도하는 금리 인상을 혼자 독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저께도 8시 25분인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하고 25분간인가 통화하고 뭐 협상 다시 하자. 우리가 니네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우리한테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이제 읍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이제
그런 전화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네. 센 놈들이 다 덤비니까 그 와중에 센 놈 중에 하나라도 좀 숙이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뭐 아름다운 대화를 했네 어쩌네 또 그 특유의 네. 설레발 쳐가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들도 저는 어저께 주가 관련해 가지고 뉘앙스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엔캐리는 지금 여기서 당장에 발생할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관세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고집을 꺾지 않고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나오고 달러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엔캐리는 반강제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은 엔화 기준으로 했을 때 130엔대 중반 그 정도 터치하기 시작하면은 엔캐리는 생각 이상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막 나가면은 일본에서 뭐 미친 척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친 척 한다라는 게 너 주고받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트럼프가 만들어 버리면은 이쪽에서는 야 물가 올라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딱 봐가지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트럼프는 내리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내리고 올리고 그죠? 관세 때려버리고 그렇죠. 그럼 완전히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운신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막 크게 떠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세 보이지만 군사력 빼고 달러 빼고 나면은 사실상 없어요. 지금 꼬여 있는 거지. 부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큰 무기라고 했던 베센트 그 양반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되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려는 있는데 당장에 발생할 건 아니고 지금도 146엔인데 뭐 지금 아직 한 100엔 가까이 남아 있는데 당장에 네. 터지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협의를 하면서 저는 낮춰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고집 그대로 가면은 결국 다죽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 둘씩 협상합시다 그러고 나면 봐 내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가 뭐 얼마 갖다 바치고 뭐 이게 봤잖아 이런 제스처 취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없애겠다고 하는 애들 나오잖아요. 네. 과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이 미국 경제를 정말 건전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갈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가지고는. 네. 그러면은 일본으로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무기가 큰 게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럼 일본은 약간 보여주기서라도 해서 이거 나도 너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좀 관세를 깎고 좀 협상을 하자 해서 이렇게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 문제가 있죠. 미군 문제. 사실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거기에 코가 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짱을 뜨기에는 네. 하나가 딱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를 발생이 되는 거는 일본의 의도에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의도해서 발생이 되는 거는 미국이 뭐라고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미국이 알아야 되는데 뭐 베센트나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봐가지고는 개념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거 의식 못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결국에는 이상이 우리나라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증시도 지금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딜레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유독 약했죠. 네. 뭐 플러스도 났을 때도 뭐 별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게 났고 일본은 뭐 거의 5%대 상승했는데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상황이 끝났는데 오늘 찝찝했던 거는 환율입니다. 1474원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거기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관세 논쟁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다가 또 우리도 어쨌든 더티한 국가에 찍힌 거잖아요. 25% 관세 부과됐으면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그 트럼프하고 통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표 이제 어쨌든 받게 된 거잖아요. 네. 뭐 어떤 식이든 이제 협의가 될 것 같고 그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가 있을 건데 아마도 이제 우리 이제 주한미군 관련된 비용 네. 올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역역조 풀어라. 네. 그런 얘기 나올 거고 또 트럼프의 주요 지지 근거지가 농산 쪽 그러니까 네. 농민들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그 미국 그 쇠고기 관련된 것들도 나올 거고 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신에 받아주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30개월 넘어가는 수령의 그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지금 계속 시비 걸잖아요. 받는 대신에 조건을 갖다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미국 애들이 오케이 할지 모르겠지만 네. 30개월 넘어가는 소고기다라고 네. 이제 표기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선택 안 하는데 그 유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계속 그거 사갖고 와가지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우리가 공매도 개시를 지난주 월요일 날 했는데 그 시점에서 주가 급락할 이슈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 주말에 트럼프가 막 그 관세 관련해서 무조건 할 거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별소리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맛이 간 상태였었는데 또 우리는 그때만 해도 정치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방의 어떤 리스크가 되게 커진 상태에서 공매도는 시장 평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게 되는 거는 또 거꾸로 한쪽에서는 롱을 잡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밀어버려 가지고 지금 공매도가 어제까지 해서 6조 7조 뭐 거의 뭐 일평균 뭐 조 단위로 지금 팔아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방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반대로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경우에는 되감기는 게 좀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의 환율이 네. 1470원대, 80원대 이거 지금 1500원처럼 또 다시 가게 돼 버리면 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딜레마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왜 이렇게 오르냐, 이유가 뭐냐라고 다들 의아해 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물에 대한 메리트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끝이 났는데 그러면 조금 환율이 안정이 되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1,400원 밑으로 간다고 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한 건 저도 조금 이제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간 하방으로 보면 한 1,400, 한 30원, 20원, 상단은 뭐 1,480원 그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당분간은.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관세 노이즈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 자연스럽게 돌아설 건데 지금 관세에서 가장 크게 얻어맞는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자동차. 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또 이제 큰 리스크잖아요. 우리 산업의 근간에서는 가장 큰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독 좀 더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투자하실 때 이게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좋대더라 해가지고 사놓고 나면 좋대더라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니까 귀로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고민을 하고 머리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투자를 하지 않고 누가 좋대더라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주가 빠지면 누가 좋다고 했는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매도 리포트 우리나라 요즘 그래도 좀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 거의 없잖아요. 다 매수 리포트잖아요. 그럼 리포트만 보면 다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 경제는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2월 말에 관세 부과 얘기 그때부터 있었지만은 진짜 이렇게 부과할 거라고 하더라도 막 20%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보편관세 10% 때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막 20%뭐 30% 이렇게 때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높아봐야 10% 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그 환경이 돼버리니까 주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그 주식 자체가 변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딱 머릿속에 각인만 딱 돼 있다 보니까 손실을 이제 계속 보시게 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변동성이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칫 어저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했었으면은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한번 큰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3일 연속 5% 이상 빠지는 거는 2차 대전 때 이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빙이었었고 더더군다나 네. 요즘처럼 레버리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파생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 네. 어저께도 5% 이상 빠지게 되면 5%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승수작용이 나오면서 폭락이 한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제어가 되기는 했었지만 이런 변동성에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목표 수익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유지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써놨는데 이건 제가 22년 9월 달에 제가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기억해요. 22만 원, 21만 원 선에서부터 네. 매수 추천을 강하게 했었어요. 네. 그 경제 방송에서 네. 한 달을 얘기했어요. 근데 성공했냐? 아니요. 그때 그 태풍 흰남노 터져가지고요. 흰남노 와가지고 네. 포항 공장 다 물에 잠겨버리고 난리 나면서 주가 18만 원만 이렇게 박살이 났었어요. 네. 근데 제 손님들한테도 좀 더 사시죠 했더니 아무도 안 샀어요. 그리고 2차전지 사이클 나왔었을 때 좋다라고 이제 계속 어필을 했었고 주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2차전지 하면 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7월 27일 날로 날짜까지 정해놨는데 저거 역시 그 M으로 시작하는 그 경제 TV에서 네. 그날 아침 방송에서 피크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그 다음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캐진 구간도 가을부터 얘기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변명이 아니고 구구절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무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요. 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좀 업데이트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유튜브가 제일 편하잖아요. 네. 자기 딴 일 하면서 누가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럴싸하고. 근데 저도 유튜브 방송 많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듣는 거 그거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도. 그거에다가 더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파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구간부터는 반등 나올 때 저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전체적으로 스터디 해보고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주식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현금화를 좀 시킬 것 같고 내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은 그냥 이제 버티면서 그 다음을 보는 전략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면 약간 수익화하는 게 좋겠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주식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웅달에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해보고 이게 뭐가 판단이 미스가 돼서 잘못됐다 판단되면 버려라. 차라리 그 현금 가지고 다음을 대비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닐 때는 아닌 주식 갖고 있으면은 그 주식 순서가 돌아오려면은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우량주면 그나마 기회가 오는데 네. 우량주가 아닌 거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은 일단 지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는 저는 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좀 보유, 뭐 월급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요. 있으신 분들은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걸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가지고 5%, 10% 제 운 좋으면 요즘 또 정치 테마주 또 오늘도 난리 네. 나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향 자체가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옛날에 저도 좀 어렸을 때 이럴 때는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날 때는 정말 격하게 나요. 손실 나면 또 격하게 손실 봐요. 그래서 몇 년을 놓고서 보면은 별로 수익 난 게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투자야 뭐야라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회의를 좀 갖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격하게 가는 주식들을 뭐 테마주로 가는 거 이런 쪽은 잘 안 하게 되고
저는 좀 꾸준히 가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저랑 오래 하신 고객님들 수익을 다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패턴의 차이다, 이거는. 본인이 단타 치고 단타 잘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없으신 분이 아니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현금 좀 있으니까 누가 이거 좋대더라.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대서 뭐 이건 이재명 테마주래더라. 예를 들어서 이건 한동훈 테마주래더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확 댐볐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작 사가지고 발표 올려놓고 팔잖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올라갈 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뭐 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호흡 조절을 하시고 이게 눈앞에 보여 이게 주가 시세 변동하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시면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은 본인이 그런 패턴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너무 단기 수익 이런 쪽 보시지 마시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조금 편안할 때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조금 더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제 공매도 그리고 어떤 대선 레이스 또 지금 시점에 어떤 업종을 그럼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